2026년 7월 6일 서부 시베리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700마일 떨어진 곳. 여기는 옴스크 정유소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이자 원유 정제 파이프라인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더 가까운 다른 러시아 정유소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왔지만 이곳은 항상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눈에는 옴스크가 건드릴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의 광대한 영토 깊숙이라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불길과 참화를 러시아의 외진 지역으로 옮기며 푸틴의 오판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2022년만 해도 키이우 측 병력이 러시아 내 수백 마일 떨어진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그런 작전을 펼칠 자원이 전혀 없었고 크렘린의 침략자들과 거대한 전차 부대의 공격에 맞서 자국 영토를 방어하는 데 너무 바빴습니다.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중심 타격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되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고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도 달라졌습니다. 갈등이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으로 변해가면서 키이우 측 병력은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방의 도움을 받아도 그들은 러시아와 정면 승부에서 결코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식의 갈등이 오래 지속될수록 승산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러시아 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 부대를 막고 수십, 수백 대의 적 탱크를 격파해도 항상 그들을 대체할 더 많은 병력과 탱크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필요해.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전선 너머 러시아의 진정한 힘의 원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총알도 폭탄도 드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단순히 러시아의 탱크와 장갑차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제 전체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에게 끝없는 전쟁 자금을 제공한 것도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방대한 천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바로 거대한 정유소, 파이프라인, 터미널로 이루어진 방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계속 러시아를 강타했지만 푸틴은 여러 번 아무렇지 않게 넘겼습니다. 석유가 계속 흐르고 정유소가 계속 가동되는 한 전쟁은 거의 무기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푸틴은 확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해답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싶다면 크렘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 즉 정유소를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장거리 제재라고 부르는 러시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격, 즉 장기적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공격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원유를 가공하고 분리해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연료로 만드는 증류탑과 같은 곳을 이식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큰 효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핵심 부품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석유 정제 능력의 상당 부분을 마비시켰고 각 공격의 영향이 점점 누적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후반에 이르러 러시아는 연초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석유만을 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전쟁에 쓸 연료가 줄어들고 국민들이 사용할 연료도 줄어들며 전 세계로 수출할 연료 역시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로운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전국적으로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지휘관들은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S-400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당공 자산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었고 드론들은 계속 날아왔으며 2026년 여름에는 이전보다 더 크고 뛰어나며 위험해졌습니다. 6월 27일 이 시점까지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는 정유소, 터미널, 송유관, 연료 저장 시설 등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에 대해 수많은 성공적인 타격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키이우는 이제 수위를 한층 더 높이려 합니다. 키이우는 여름의 맑은 하늘을 최대한 활용해 적에게 치명적인 일련의 공격을 가하고 가능한 한 큰 피해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더 깊고 어두운 궁지로 몰아넣어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멸될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중 첫 번째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카미카제 드론들이 적의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두 개의 중요한 거점을 향해 빠르게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쿠반에 위치한 슬라벤스크 시에 있는 슬라벤스크 정유소입니다. 크림반도와 흑해 해역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키이우가 보유한 가장 파괴적인 드론과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슬라벤스크 에코 LAC가 소유한 이 정유소는 러시아 남부 전체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원유가 선박 연료로 정제되어 러시아 흑해 함대에 공급됩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는 이번 분쟁 내내 남쪽에서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을 상대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러시아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정유소는 또한 막대한 양의 휘발유, 연료유 및 기타 석유 제품을 생산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흑해의 그림자 함대 선박을 통해 수출됩니다. 이것은 크렘린 금고에 지속적이고 상당한 수입을 제공합니다. 한 무리의 드론이 이 위치로 돌진하는 동안 다른 무리는 전혀 다른 방향에 있는 1000km 넘게 떨어진 또 다른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마일, 우크라이나에서 400마일 이상 떨어진 야로슬라브에 위치한 슬라브네프트 야노프 정유소입니다. 이곳은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정유소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톤의 원유를 실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러시아 지역에 주요 연료를 공급하며 국가의 방대한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경비도 삼엄합니다. 크렘린은 이 정유소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 전역에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만으로는 어둠 속 빠르게 다가오는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기엔 부족합니다. 한밤중에 S-400이나 판치르 S-1 같은 방공 시스템을 지나치며 이 드론들은 목표를 타격합니다. 갑자기 야로슬라블과 크라스노다르 상공이 무인 항공기의 특유의 윙윙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현지 주민들은 잠자리에서 깨어나 창문으로 달려가 곧 벌어질 혼란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러시아 레이더가 마침내 작동하기 시작하고 화면에 여러 개의 점이 나타나자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어 다가오는 위협을 막기 위한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여러 대의 드론이 두 시설의 경계를 뚫고 들어가 핵심 부품들과 직접 충돌합니다. 두 곳 모두에서 화재와 폭발이 일어납니다. 들길이 치솟고 거대한 연기 기둥이 별빛을 가립니다. 충격파는 널리 퍼졌고 이번 공격은 물리적뿐 아니라 정신적 영향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다시 거리낌 없이 작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이 무엇을 하든 정유소를 어떻게 방어하든 상관없습니다. 키이우의 군대는 언제든 원하는 때에 거의 모든 정유소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곳을 거의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러시아 최고 사령부가 우크라이나의 여름 공습이 정점이라 생각했다면 곧 그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전의 절정이 아니라 단지 서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7월 5일이었습니다. 이전 공격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이미 다음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여러 표적을 조준 중이며 모두 적 에너지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목표가 있습니다. 야로슬라블의 슬라브네프트 야노프 시설로 며칠 전 화재가 났던 정유소입니다. 이곳은 매년 무려 1,500만 톤의 원유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크렘린의 중요한 물류 거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여러 번 타격하려는 건 놀랍지 않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전쟁기계의 엔진에 바로 들어가는 막대한 양의 연료를 생산하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전 공격이 있은 지 며칠 만에 공기에는 아직 연기 냄새가 남아있고 마지막 먼지 조각들이 겨우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같은 장소를 다시 타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이 지속되는 한 반복적으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죠. 그날 밤도 평범하게 시작했지만 새벽에는 극적인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시설 자체와 인근의 석유 펌핑 및 출하 시설까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또다시 폭발을 매 잠에서 깨어 창문으로 달려가 공격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크렘린 명령을 무시하고 온라인에 공개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연기가 다시 한번 야로슬라브 상공으로 퍼져나갔고 러시아의 방공망은 또다시 완전히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키이우의 드론들이 슬라브네프트 야노프에서 수백 마일 북서쪽에 위치한 또 다른 목표물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바텍입니다. 러시아 레닌그라드주의 우스트루가 터미널입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 외곽, 핀란드만을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우스트루가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거점 중 하나로 본질적으로 에너지 가공 허브이자 선적 시설로 기능합니다. 가스 플랜트 제품을 제트 연료와 경유와 같은 형태로 가공한 후 발트해를 통해 국제 시장으로 수출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최대 가동 시 우스트루가에서는 하루 약 70만 배럴의 석유를 처리하며 이곳에서의 연간 석유 제품 수출량은 2025년 한 해에만 약 3,3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에게는 거대한 고가치 표적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의 국내 연료 공급에 압박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푸틴이 해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수조 루블을 지속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해준 그 중요한 재정적 생명줄을 끊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수십 대 우크라이나 드론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레닌그라드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이후 러시아 방공망이 총 60대가 넘는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우스트루가를 지키기엔 부족했습니다. 여러 드론이 터미널을 타격했고 인근 비조츠크 항구와 루가 군사훈련장 시설도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공격 이후 당황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어느 정도 위안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잠재력에는 분명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적의 드론이 갈 수 있는 거리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유소나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다른 기반 시설이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그 위험이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깊은 곳 같은 먼 시설은 적의 무인기의 면역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곧 그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옴스크, 시베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러시아 최대의 정유소가 있는 곳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정유소는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가장 안전한 산업시설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1950년대 소련의 전성기 시절에 건설된 이 정유소는 그 위치 덕분에 시베리아 지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운송 및 가공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정유소는 러시아 서방적들과 나토 동맹 국경에서 실제로 1000마일 넘게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 덕분에 나토와의 전쟁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는 사실상 공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모스크바 엘리트들은 키이우 분대가 먼 곳까지 타격 가능한 첨단 장비를 가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론 전쟁 시대에도 적의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어딘가에서 이륙해 전선과 점령지의 살상구역을 넘어 수백 마일에 달하는 러시아 영공을 통과해 정유소에 도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지기도 전에 쉽게 탐지되어 격추될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런 가정은 완전히 정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먼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해마다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은 더 강해졌고 드론 부대 역시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전 시스템들은 엄격한 사거리 제한이 있었고 많은 드론들이 몇십 마일만 비행해도 전력이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런 제한들은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형 드론은 100, 200, 300마일까지 비행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업체 파이어포인트 등은 2024년까지 무인 항공기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이어포인트 FP FP1은 장거리 자폭형 공격 드론으로 제작 비용은 약 55,000달러였으며 60에서 120kg 사이의 탄두를 최대 1000마일 떨어진 목표물까지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까지 파이어포인트는 FP, FP1을 더욱 멀리 이동할 수 있도록 개조했으며 설계를 최적화하고 공기역학적 프로필을 미세 조정했으며 탑재할 수 있는 연료의 양도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개의 새로운 목표물이 사정권에 들어왔고 옴스크 정유소처럼 도달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곳도 포함됐습니다. 이 정유소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뉴올리언스와 로스앤젤레스 간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최전선에서 수백 마일에 달하는 숲, 평야, 산, 마을, 도시들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까지 겉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물이 갑자기 실제로 타격 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가만히 기다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정유소는 가즈프롬이 운영하며 매년 수백만 톤의 원유를 처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정유소의 최대 가동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밤 우크라이나의 무인 시스템 부대는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시도했던 것 중 가장 먼 목표물 중 하나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7월 6일 밤은 평소와 다름없는 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격렬하고 점차 러시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닌그라드, 크라스노다르 등에서 정유소가 공격당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시와 전쟁터가 멀리 떨어져 있어 다소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전쟁이 멀리서 벌어져 안심하며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폭발도 항상 너무 멀리서 발생했습니다. 요컨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뒷마당이 저 멀리 서쪽에 있는 다른 도시들처럼 전쟁터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옴스크 영공에 진입했고 지역 전역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렌의 무서운 소리는 다른 지역의 러시아 주민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졌지만 옴스크 주민들에게는 이번이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이 컸지만 상황은 더 악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옴스크 정유소의 노동자들은 밖으로 나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FP-1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주민들 또한 아파트 창가로 달려가 눈과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평선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는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몇 초 뒤 첫 번째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했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두꺼운 연기 기둥이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이어지는 몇 분 동안 더 많은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총격 소리와 함께 심지어 공중에 떠있는 수호이 57 5세대 전투기의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현지 군대가 다가오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군에서 가장 첨단 전투기 중 하나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개조된 FP-1 드론이 하늘에서 내려와 목표물을 찾아내고 엄청난 속도로 돌진해 충돌과 동시에 폭발을 일으키며 거대한 불길을 남겼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엘로아부트 11 정제 설비를 겨냥했는데 이곳은 시설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수백만 톤의 석유 정제 능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드론들은 정유소의 정제 컬럼에 집중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이 지배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겁에 질린 현지인들의 비명이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지 주지사 비탈리 코첸코는 러시아 메신저의 맥스로 서둘러 상황이 통제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드론 대부분이 격추되었다고 모두에게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불길과 연기를 감출 수 없었고 곧 온라인에 퍼진 충격적인 장면들의 사진과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옴스크에 도달하면서 옴스크 공격의 엄청난 규모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러시아 정유소를 성공적으로 타격한 또 다른 공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전국 최대 정유소를 직접 타격한 것으로 이곳은 많은 가정과 사업장에 대량의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한 러시아 내 11개 주요 가스 생산업체 중 마지막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온라인 공격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크렘린의 에너지 부문과 경제에 또 한 번의 치명타였으며 러시아의 석유 정제 능력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또 한 번의 타격이었습니다. 공격의 즉각적인 영향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그 영향은 겉보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는 또 다른 공격이 아니라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여긴 곳에 전례 없는 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그의 고국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먼 지역들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직접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국민 일상에 그 영향이 더 가까워질 것임을 키이우가 러시아 대중에게 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2022년에 전세가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러시아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제한도 터무니없었고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를 해낼 수 있다는 암시는 더욱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런 공격이 전혀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고 새로운 표준이자 전쟁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공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것은 러시아 정유 시설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2만 달러짜리 드론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러시아 그림자 함대, 유조선과 핵 폭격기를 어떻게 파괴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음 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